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라는 연속 강의의 마지막 시간 30번째입니다. 그동안의 시청과 참여, 댓글에 감사드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시간에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지난 29회에 걸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쭉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불행한 어떤 시대를 둘러싼 어떤 역사적 이해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는 대중의 공격을 받기 쉬운 대중의 강력한 선입관념이 하나의 대중적 폭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성역 없이 다뤄보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기획 강의 자체가 공개적으로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지성 수준이,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그만큼 높아져가는 하나의 징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자평해 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다루는가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우선은 일제 말기에 전시기에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으로 동원된 것이 강제 연행이었느냐, 노예 노동이었느냐, 일본 노동자와 조선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별은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 이른바 강제 동원 및 노예 노동에 대한 신화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성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가 총독부 권력이 조선 농민의 토지를 대량으로 수탈했다. 또 조선 농민의 식량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수탈설 자체에 대한 비판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일제의 조선 통치 방식은 결국 어떠한 것이느냐, 일본의 제도와 법률을 이식하는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조선을 일본에 완전 동화시키고자 했던 그와 같은 통치 방식이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전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일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특별지원병의 형태로, 학도지원병의 형태로, 나아가서 징병의 형태로 일본군에 지원을 했는데, 이 내막을 살펴볼 때 우리가 종전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가슴 아픈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병 제도가 실시됐을 때 농촌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도지원병 제도 그거에 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다녀온 젊은이들은 이후 대한민국의 국군이 창설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들 전쟁을 경험한 어떤 전투 인력이 결국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정한기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정부가 주도한 새말뚝 소동, 그리고 중앙청 해체, 그 배경에 풍수지리 사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1990년대 그때까지도 정부 수뇌부는 풍수지리가들이 일제가 전국의 여처에 조선의 맥을 끊기 위해서 새말쑥을 박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광복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벌렸던 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중앙청을 또 대한민국의 역사의 성립의 그 역사의 현장,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그 공간, 중앙청을 또 해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풍수지리 사상, 일제가 조선의 토지에 혈맥을 지른다 하는 이 사상은 매우 놀랍게도
토지 수탈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또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연구자로서 이 사실을 새삼 깨닫고 나름으로 크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 주의적 성생이 또 우리에게 뼈아픈 어떤 역사의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사실상 청구할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이 전 국민을 동원해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한일 회담을 결사 반대한 것은 그들의 집권기의 행태와도 정반대되는 후한무치한 행동이었다. 나아가서 친일 청산, 지금도 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해서 제기된 것인가? 원래는 해방 이후에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조선인들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는 그런 수준에서 제기한 문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친일 청산의 구호로 둔갑을 하는 가운데 점점 강력한 어떤 역사적 족쇄로 우리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을 옥죄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친일 청산이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북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주라든가 자본가들을 추방하는 그 작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이후 그러한 뜻으로 사실상 남한은 반민족, 대외종속적인 지주 자본가 그룹이 세운 국가다라는 것을 단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민중민족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즐겨 사용하던 용어가 지금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그 어떤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그 망국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망국의 주역은 무능한 망국의 암주 고종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엉뚱하게도 그 5명의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다하고 망국의 원인을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구성, 이것을 김용삼 선생이 아주 냉혹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는데 몇 사람의 간신배들의 머리와 업무에 의해서 망했다. 이런 생각 참 따지고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역사학계가 공식적으로 재생산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묻지 못할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반일 종족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 나아가서 덕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이 되는 것은 20세기의 일이었고, 그렇게 백두산의 영산화,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변신하게 된 데에는 조선인의 전통적인 자연관이 밀접하게 작용하고 조선인의 전통적인 친족관도 밀접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전통적인 어떤 그 자연관, 사회관, 인간관이 20세기 들어와서 일제의 지배와 억압을 받는 가운데 새로운 어떤 민족적 상징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그 속에 어떤 그 개인이라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성립한 민족의 상징은 곧바로 어떤 마성적인, 전체주의적인, 어떤 자유억압적인 등 그와 같은 능력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날 일본과의 가장 최대 정점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세계인의 관점에서, 공평무사한 지식인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 왕조가 그 독도를 객관적으로 영유하고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사실 자체를 지적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지난 29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강의에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뭐 시중에서 널리 지금 유튜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요. 뭐 3만, 5만, 10만씩 이루어지는 조회수에 비한다면은 저희 이승만 TV의 조회수는 뭐 기껏해야 3천, 5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만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그 조회수의 절대 빈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대단히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학술적인 강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대학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고급의 세미나가 이 기획 강의를 통해서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명, 뭐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회수지만은 저는 2,0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는 대강당에 시민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늘 연상하면서 흥분된 심정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몇 분들이 댓글에다 글에 달았습니다만은 비록 느리지만은 저희 강의가 전파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위즈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벌써 그러한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좌파 매체에서 무슨 친일 선동이라든가 뭐 어떤 얼토당토하는 어떤 종북 선정을 할 때 반론이 올라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승만 TV에서 행한 몇 가지 이 강의가 벌써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에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큰 어떤 그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강의에 동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7, 80이 되어서 이제야 뭐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 되어서 뭐 부끄럽기도 하고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요.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니 정말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것들은 특히 일제시대에 관한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허구다, 쓰레기다. 그것을 유포한 역사학자나 교수 집단도 쓰레기가 아니었느냐 하는 역사가 흙으로 지어지고 날조된다는 점에서 북한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성찰의 목소리가 여러분에 의해서 울려졌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제3자가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물음을 여러분이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진지하게 사실과 진실을 이성과 합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진실,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눈치를 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적응하는 형태가 몸에 배었다.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어떤 생활살이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저급한 문화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하루하루 또 강의 준비를 하느라 또 이승만 학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실 강의도 하느라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 쓰는 칼럼을 쓰느라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사회적 약속 때문에 일일이 댓글에 제가 응수를 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분의 댓글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일매일 참여해 주시면서 특히 이동연 씨라든가 이명인 씨라든가 몇 분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오히려 댓글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으로서 대응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분이라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을 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명한 장준하 선생이 돌베개라는 자기 자전에서 한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참 저로서도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참신한 어떤 정보들을 댓글을 통해서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명은 씨는 그 창씨 계명에 관해서 자세한 어떤 당시의 사정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일제 하에서 조선인들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그 결과 일제 말기에 지방의회 선거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 지방의회 선거가 해방 이후에 1948년에 있었던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대단히 그 연구 과제로서도 참신한 어떤 문제 제기였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저희 강의에 참여하셔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훈련이 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유익한 정보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쭉 보면서는 역시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전성되어 오는 그 일제시대에 관한 기억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공식적으로 생산하고 주입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4분 정도가 일제하에서 일본으로 노무자로 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자금으로 고향에 들어와서 땅을 사고 가정경제를 일구고 했던 그와 같은 어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이 일제하의 노무동원에 대해서 아주 그 노예노동의 경험의 기억을 갖게 된 것은 그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던 전통사회의 질서 속에 살고 있던 젊은이들이 아무리 젊어서 육체가 건장하고 하다곤 하나 전혀 생활 풍속이 다른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공장이나 탄광에 들어가서 노동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본 어떤 그 청년의 일기, 요사이도 가끔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벌써 20년대 초에 일본에 갑니다. 경상도 김해 사람인데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있는 삼촌을 따라가는데 큐슈에 있는 그 제철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웁니다. 너무 힘들었어. 공장은 악취가 나지요. 소리가 크지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오면은 음식의 양이 작습니다. 일본인들은 소식을 하지요. 이러한 생활 군습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노예기획으로 이렇게 전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본가에 송금을 하고 땅을 사고 가정경제를 일군 그와 같은 경험들을 몇 분이 댓글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실은 제 자신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내용의 회고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자료집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기억은 공식화된 기억과는 상이합니다. 바로 그러한 유익한 정보를 저는 댓글 속에서 또 확인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일본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인은 부지런하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친절하다, 그리고 계산이 정확하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경주 안강에서 김성일 씨 분이 쓴 댓글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릴 때 남의 집에 감나무에 홍시가 먹고 싶어서 홍시를 따다가 일본 수사한테 잡혔다. 그러나 혼이 나지는 않고 일본 수사가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아주머니가 홍시를 오히려 많이 주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경외감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들의 어떤 생활 풍속이나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배울 점을 인정하는 우리 한국 민중의 진솔한 어떤 일본인 감정들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데, 이것도 저 역시 많은 경우를 통해서
채취하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경상도 언양의 어느 지방에 갔을 때 그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놓고 무려 몇 시간이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생판 모르는 어떤 젊은이가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 마을을 찾아 들어갔을 때 제가 보자고 한 자료를 충분히 열람한 다음에는 그냥 술을 한 잔 권하면서 옛날에 이 마을에 일본인이 몇치가 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땠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아주 재미있게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파출소 어떤 순사와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언양의 어느 마을은 그 매 하루에 한 번씩 순사가 순금을 하는데 그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 허리에 부딪히는 폐도 소리만으로도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어느 날 마을의 앞뒤집 간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집 사람이 소를 몰래 잡아먹었어요. 병든 소입니다. 근데 뒷집 사람이 당신은 소를 함부로 도산하지 못하게 할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소를 했어요. 그렇게 앞뒤집 간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파출소 소장은 두 사람을 다 불러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아무리 병든 소지만은 함부로 도살한 것은 앞집의 잘못이요. 앞집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뒷집에서 고발한 것은 또 뒷집의 잘못이다. 이렇게 음하게 훈계를 하면서 양자를 화해시켰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대단히 진지했습니다. 이게 일반 민중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일본에 대한 이해죠. 국가나 민족이나 이와 같은 거대 담론, 그 폭력적인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원초적인 민중들의 삶에 대한 진실된 가치에 대한 추구,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기존의 역사학은 다 짓밟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 댓글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저는 이 강의를 기획한 한 사람으로서 나름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나 하고 해서 한글 문제라든가 창씨 개명 문제라든가 또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한 100년 전쟁이라는 기만의 사기의 어떤 선전 비디오를 왜 비판하지 않느냐, 광주 사태에 대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등등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한글 문제도 이 지적하신 분 자체가 한글 문제만큼 기존 역사학의 또는 국무당의 허구성을 위선성을 밝히는 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는 뭐 국문학자, 국어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대강 이야기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맞출 법은 총독부 항무국이 정리한 것입니다. 총독부 항무국이 한국인들에게 문자를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국자를 과학적으로 재정비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한국의 그 국어학자들은 정음파와 한금파로 나눠져서 맞조법 체계가 서로 다르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연배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글학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음파가 서로의 맞춤법의 표기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오늘날의 한글의 맞춤법을 정리한 것은 총독부 항무국이라 합니다. 이 국어학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독부 항무국은 최연배 선생의 한글 앞에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한글의 맞춤법을 통일하고 교과서를 그렇게 쓰고 함으로써 이 오늘날의 한글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정도 이야기보다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 방면에 전문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 창씨개명은 흔히 이 민족 말살을 위한 일제의 아주 악성의 어떤 그 지배 정책으로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인과 같은 이름을 갖기를 원했다는 사실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동시에 창씨개명을 통해서 일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창씨개명은 결국 오늘날에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물려준 성이 아니더라도
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창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친족제로부터 독립하고 또 가족제로부터 개인이 독립하는 하나의 가족제상의 큰 변화가 결국은 이 창시개명을 오늘날에 와서는 오늘날의 가족법은 허락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 70년 전에 일제가 그것을 시행했을 때 전혀 그것과 무관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인 법률학자들의 주장이 그러했습니다. 뭐 이런 그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창시개명의 이해도, 그 실태도, 그리고 당시에 만들어진 호적을 놓고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창시를 했고 어떻게 개명을 했는가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재미있는 연구 과제입니다만,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한 백년전쟁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별도의 기회에 저희 학당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언젠가 꼭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전쟁을 기획한 백년전쟁이라는 악성의 비디오 필름을 만들어서 전국 각급 학교의 전교조 조직을 통해서 배급한 그 사람들은 저는 언사가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비디오 프로그램을 2번인가 3번인가 보면서 반론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뻔뻔스러운 날조입니다. 그 언사 하나하나에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이렇게 사악한가? 스스로 한탄을 자아낼 정도로 그것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그야말로 부관 참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있기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공로가 엄연하고 청사에 빛나거늘 동의하지 않지만은 설령 약간의 과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해졌느냐. 그러한 탄식을 자아내는 그 필름, 나중에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수과에서 일일이 다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뭐 제가 중요한 질문을 문제 제기를 따지니까 한 10개는 넘는데 제가 별도로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또 다른 형식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대에 관한 역사 왜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것은 저는 일제부터였다. 일제시대의 그 지배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지력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인 왜곡은 해방 이후에 정치적으로 정폭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60년대, 6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바람을 일면서 국사교과서에 이것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아예 정치적 동원, 반일 종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되면서 지금까지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에는 좋은 뜻도 있는데 그 민족주의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용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종족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나 개념이 필요할까 하는 그러한 고마운 지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쓰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갖는 어떤 타성이나 진부성에 의해서 새롭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민족과 독일의 민족과 일본의 민족이 다 다르듯이 한국의 민족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어떤 민족을 구성하는 주체가 결여된 가운데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인 어떤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리고 신분주의를 갖는다 하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전통 정신세계 속에서 길게 흐르는 샤머니즘에 바탕한 삶과 죽음의 원리, 그리고 사마니즘의 세계관, 사가니즘의 자연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종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민족은 근대화의 산물이지만 종족은 근대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글쎄 서구에서 근대 문명의 산물로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족주의라는 말을 좀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요. 일제의 지배가 여러 가지 유관순, 제암리 방화 사건, 신사참배 등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어떤 그 유혈 사태를 빚지 않았느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제의 지배가 진선진미했다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않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끼리 같이 살면서 지배하고 지배받는데 어찌 그런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런 충돌이 전혀 없었던 진선진미한 시대라고는 절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역사의 통시대적으로 19세기에 비해서 일반 민중들의 그러면은 지배계층에 대한 유혈적인 억압도는 어떠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인가? 영국의 인도 지배에서는 어떠한 대량의 학살 사건이 있었느냐? 거기에 비한다면 일제 조선 지배는 어떠한 수준이었던가? 이러한 그 통시적이면서도 공시적인 어떤 그러한 시각으로 일제 조선 지배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배에 참여하고 동화되는 조선인의 수가, 한국인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리의 절반이 나중엔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관료, 경찰, 공무원, 교사 등. 교사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수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 군인의 장교로서, 나아가서 고급 장교로서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되고, 더구나 39년 단계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참정권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종래 다른 식민지에서 보지 못한 하나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김낙연 교수가 강조한 대로 이 모든 것은 일제의 조선을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한 어떤 보다 무서운 어떤 지배, 총체적인 지배, 그 영혼에서까지 침투하는 어떤 지배의 효과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일본군의 징병을 당하거나 지연병 중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보험금이나 원호금을 받은 자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받았습니다. 당시는 군에 가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은 그 원호 체계가, 일본 정부가 규정한 원호 체계가 있고, 그 한국인도 일본 국민으로 규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원호와 보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가 되니까 이게 중단이 된 거죠. 더 이상 일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상이나 사망한 사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건 개인의 자연권입니다. 그거는 새롭게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뒤늦게 75년이나 되어서 일본에 간 사망자에 대해서 당시 돈으로 30만 원,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일시금, 위로금이 30원이었습니다. 그걸 지급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는데요. 훨씬 더 많은 수. 그 원호체계라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정부 재정이 빈약한 데다가 인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는 일본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소한 금액으로 그것을 청산을 했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점점 또 문제가 거기서부터 커져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와서 이제 다시 사망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그리고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500만 원 이하 기타 다른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저항기 선생이 야스쿠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자들은 이미 다 세상에서 죽은 지 오래되고, 심지어는 원호와 보상을 받을 유가족들도 당 세대들은 이미 다 사망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명예입니다. 명예. 약간의 돈으로 사후적으로 청산을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직 돌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한 개인이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때
그 식민지 모국의 전쟁에 동원되어서 희생이 되었을 때 그 식민지 청년의 영혼은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음을 저항기 선생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그 문제까지도 한번 숙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종강을 하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또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일 종족주의 강의는 형식적으로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15회 정도 더 걸쳐서 이미 5회를 진행시켰습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이 강의 속에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강의가 너무 늘어지는 통에 일단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여기서 반일 종족주의 강의는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같은 취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종례